네, 안녕하세요. 2차시 수업을 진행하겠습니다. 우리가 1차시 수업에서는 이 신고전주의에 대한 그 흐름을 했고요. 그 다음에 화가에 대해서 진행을 하는데 2차시 수업에서도 이런 화가 중심으로 진행을 할 거고 낭만주의에도 이제 이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네, 저는 들어가겠습니다. 1차 시처럼 지금 우리가 수업하는 건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지도를 그릴 줄 알아야 돼요.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요. 그거 하나를 아는 것보다는 이런 지도를 역사적인 흐름이나 이 시대가 어느 거라고 하는 이런 흐름을 알면 이 이야기가 더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르네상스 시대부터 이어져서 이런 바로크 로코코 그 다음에 신고전주의, 낭만주의 지금 이렇게 흘러가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요. 이런 그 바로크 로코코에서 이런 신고전주의 여기서 이제 낭만주의로 가고 여기에 또 이렇게 낭만주의에서 이런 사실주의 이런 인상주의 이런 것들이 이제 흐름이 가겠습니다. 우리가 다비드에 대해서 지난번에 1차 시에 그 하가에 대해서 지금 진행을 하고요. 지금은 앵그르에 대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앵그르의 지금 신고전주의의 그 앵그르에 대한 작품입니다. 앵그르는 이 그 루이 프랑스와 베르탱의 초상 이런 것들을 많이 그렸고요. 다비드와 이런 함께 그 프랑스 신고전주의를 대표하는 화가입니다. 그래서 다비드, 앵그르 이런 사람들은 이 신고전주의에 아주 그 대표적인 인물 화가에 속해 있죠. 그리고 이 신고전주의가 추구하는 이런 이상적이고 절대적인 그림에 이런 우아함과 관능미를 더했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이런 천의 재질감을 표현하는 능력도 아주 뛰어났어요. 그래서 인체 비율 등이 왜곡되어서 해부학적으로는 맞지 않는다는 비판을 받기도 했고요. 지금 이런 옷에 입고 있는 이런 표정들이 마치 이 사진을 연상케 합니다. 이 그림들을 보면. 그리고 이 사람들의 이런 표정이라든가 이 손의 이런 강인함, 이런 것들의 그런 이미지가 마치 이런 사진 같은 느낌을 받겠죠. 이 앵그르는 사람의 외모와 내면을 생생하게 묘사하는 데 있어서 아주 유명한 초상화가입니다. 지금 보세요. 이거를 그림으로 이렇게 그렸다는 게 저는 너무나 잘 그렸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이 작품은 그의 초상화 중 대표 작품이고요. 이 작품의 모델인 이 베르댕은 프랑스에서 유명한 언론사 대표로 부르조아의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이 베르탱에게 초상화 주문을 받은 앵그르는 그가 가진 이런 권위 있고 위압적인 성격을 드러내고자 했고요. 그의 특징을 드러낼 만한 포즈를 찾지 못해서 고민하다가 어느 날 베르탱 씨가 자신의 아들과 치열하게 정치적인 논쟁을 벌이는 모습에서 자신이 찾고자 하는 이런 표정과 자세를 발견하게 돼서 앵그르는 이 작품을 완성하게 되었다 하는 내용도 있습니다. 이러한 눈빛에서부터 어디 하려면 한번 해봐. 자, 나 어때? 이런 자신감이 넘쳐나죠. 이 그림에서. 그래서 약간 들어올린 이런 어깨며 정면을 바라보는 이런 모습, 자신이 이룩한 것이나 가진 것에 대한 이런 자부심 아니면 거만함 같은 게 좀 느껴지죠. 작품 속의 이 베르탱은 날카로운 이 눈매로 전달되는 그 자신 있는 이런 표정, 그 다음에 이런 조끼의 단추가 이런 터질 듯한 이렇게 배가 나온 배, 두 손가락을 이렇게 허벅지에 세운 모습 등에서 이런 성공한 이런 자본가로서의 그 베르탱의 이 위험 있고 권위 있는 모습이 그대로 전달된 이런 초상화가의 그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이런 머릿결이라 이런 것들이 너무나 잘 그렸어요. 너무나 섬세해요.
이거를 초상화로 그림을 그렸다고 믿겨지지가 않을 정도로 사진 같죠? 예. 그래서 이 앵그르는 이 초상화가의 아주 천부적인 소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1789년에 이 프랑스 대혁명을 겪은 뒤에 차츰 귀족 계급이 몰락하고 대신 이런 새로운 계층의 중산층이 이제 등장을 해요. 그래서 이 중산층에 속한 사람을 프랑스에서는 이 부르주아라고 부르죠. 그래서 부지런히 일해서 거둔 자신의 성공한 모습을 그림으로 남기고 싶어 했어요. 그래서 자신의 모습이 그려진 이 초상화로 집안을 장식하는 게 당시에 큰 유행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림을 갖는다는 것은 자신의 신분과 이런 경제력을 남에게 알리거나 굳게 굳히는 수단이 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중산층의 이제 우리 집이 이제 잘 살아. 나는 능력 있는 사람이야. 이런 것들을 이제 자랑하고 싶은 마음에 어떤 거예요? 이런 사진, 이런 것들을 굉장히 자기 집에 알리고 싶었던 거죠. 남기고 싶었던 거죠. 이런 것들이. 그래서 이런 그 초상화 이런 것들이 굉장히 유행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앵그르는 프랑스, 19세기 프랑스 고전주의를 대표하는 화가라고 아까 얘기했을 거예요. 그리고 앵그르는 역사화에서 이 니콜라 푸센과 다비드의 전통을 따랐어요. 그리고 말년에는 이 초상화는 위대한 유산으로 인정받게 됐고요. 그래서 다비드도 그렇고 이 앵그르도 그렇고 이 굉장히 그 당시에 이런 초상 대표하는 화가 중에 한 사람이라고 볼 수 있겠죠. 18년간 이 로마에서 옛 그림을 연구했고요. 특히 이 라파엘로에 심취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그 후 귀국해서 이 고전파의 대가로 환영을 받았고 이 르누아르 드가에게 영향을 비칩니다. 그래서 르누아르와 이 드가는 이 앵그르의 이 그림을 이어받아서 좀 더 변형을 시켜서 그림을 그렸죠. 어떻게 보면 이 앵그르가 스승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과거를 깊이 중시했던 이 앵그르는요, 한창 그 떠오르던 이 에젠 들라크루와의 양식을 대표하는 이런 낭만주의에 맞서서 아카데미의 전통성을 전적으로 옹호했습니다. 그래서 초상화가로서는 천재적인 이런 소묘력과 고전풍의 세련미를 발휘했고요. 많은 작품을 남겼으나 이 본국인 이 프랑스에서는 그리 인정을 못 받았다고 해요. 이게 이제 대표적인 작품 중에 하나가 이 새 작품인데요. 앵그르는 이런 인상적인 이런 공간과 이 형태의 왜곡으로 현대 예술의 주요한 선구자로 되었습니다. 이거는 리베르 부인의 초상화. 그리고 이거는 목욕하는 여자. 이거는 터키 목욕탕. 이 대표의 세 편의 이런 대표작으로 앵그르의 이런 작품이 될 수 있습니다. 이거는 터키 목욕탕인데요. 가운데 이렇게 등을 보이고 악기를 들고 있는 여인은 이 발팽송의 용료래요. 이것들을 변형한 것인데 터키 그 목욕탕의 루드 여인들은 보다 구성적이고 태폐적인 이런 표현으로 되어 있죠. 독특하게 이런 지름 1m 남짓한 이런 그 원형 안에 그림 속에 앵그르가 추구했던 이 오감의 그 도치가 갖가지 형태로 가득히 담겨 있는 작품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목욕탕인데 목욕탕 같지가 않아요. 그죠? 목욕탕이 이렇게 화려한가요? 이렇게 목욕탕인데도 사람들이 다 표정들이 다 어디 한쪽 방향을 이렇게 취하고 있죠. 그리고 그림들이 너무나 이렇게 그 예쁘죠. 빛들이. 다음은 벤자민 웨스트입니다.
벤자민 웨스트는 이 볼프 장군의 죽음을 이렇게 그렸어요. 너무나 이 그림도 너무나 사실적이죠. 이 빛을 주는 이 효과와 이런 그림들이 이 그림을 그렸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엄청나게 잘 그렸죠. 이 당시에 그림 화가들은 저는 천재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1770년도에 이런 그림들을 그렸어요. 이런 하나하나 동작과 포즈와 이런 것들을 그 다음에 이 색감들 보세요. 너무나 예뻐요. 그쵸? 네. 이 벤자민 웨스트의 볼프 장군의 죽음을 이렇게 그림을 그렸는데요. 이거는 미국 독립전쟁과 7년 전쟁 전후의 역사화를 그린 신고전주의 계열의 화가입니다. 그는 런던 로열 아카데미 그 왕립미술원의 제2대 원장이었으며 1792년부터 1805년, 1806년부터 1820년 두 번의 임기를 가졌다고 합니다. 그 영국 왕실로부터 기자 자기를 제안받았으나 거절을 했대요. 그래서 예술이란 인간의 아름다움을 나타나게 하는 것이고 디자인에서 이상적으로 완벽함, 태도에서 우아함과 고상함이다 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이 신고전주의의 그 특징들을 보면 이 프랑스의 모든 화가는 도제 시스템으로 키워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공방의 활동은 왕에 의해 통제받지는 않았으나 이 프랑스의 아카데미가 설립되면서 정부, 귀족, 교회에 의해서 중앙집권적인 통제가 시작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아카데미의 설립 후에 모든 화가들이 거기에 소속되고 이 왕의 주문과 지도를 받았다는 거죠. 그래서 아카데미 회원들은 1년에 2번 열리는 이런 살롱전에 참가할 수 있었는데 이 전시는 공공에 열람되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의 그런 기대와 관심이 모이는 행사였습니다. 이런 살롱전을 통해서 왕을 중심으로 하는 정부가 그들의 그런 고귀한 이런 미적 취향을 대중에게 전파하게 되었고요. 공적인 이런 미술 비평의 기회도 형성되었습니다. 도제는 이런 아카데미 회원이 되기 위해서 살롱전 1위 상인 이 그랑프리를 수상하고 그 후에는 로마에서 1년간 수련을 한 뒤 아카데미의 작품審사를 받아야 비로소 가입이 가능했다는 거죠. 얼마나 어렵다는 거예요.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이 정도로 이런 절차를 받아야지만 할 수 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살롱전에서 이런 회화 작품의 가치는 역사나 인물이나 장르나 정물이나 풍경 이런 것들의 등급을 매기기도 했다고 합니다. 역사의 주제는 이런 자연에서 유래된 것이 아니라 이성적인 거, 이런 성경이나 신화나 고대사나 아니면 당대의 이런 역사적인 사건 이런 것들을 유래해서 가치 있게 여겼다는 거죠. 그리고 여성 화가의 경우에는 아카데미에 가입은 가능하나 그랑프리 수상은 불가능했대요. 그래서 역사화를 그릴 수 있는 그런 훈련도 받을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서양에서도 이런 그 여성 화가를 키우질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남성 중심으로 화가들이 형성이 되었다고 볼 수 있겠죠. 다음은 이 낭만주의입니다. 낭만주의는 지금 이 신고전주의를 이어서 계속 가고요. 이 서유럽에서 발생한 이런 미술적인, 문학적인, 지적 사조입니다. 이것도 18세기 말부터 시작해서 1800년도, 1850년 사이에 정점을 찍습니다. 이 18, 19세기의 그런 계몽주의와 신고전주의의 반대에서 나타난 이 낭만주의는 로맨티시즘이라는 단어의 기원에서 알 수 있듯이 비현실적인, 지나치게 이런 환상적인 이라는 어원을 가지고 있고요. 이성과 합리, 절대적인 것에 대한 거부한 사조입니다. 낭만주의의 첫 주자는 이 계몽주의 시대의 독일의 루소라고 불리던 헤르더이고요. 헤르더는 이런 감정과 감성,
그런 민족 역사를 강조했고요. 그에 져서 인류 역사의 철학적인 고찰, 후에 이 러셀과 헤겔에 이어지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또 느낌과 감정을 강조하였고요. 낭만주의자들은 결코 이성이라는 것을 무시하거나 거부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과거 절대적이고 보편적인 그런 의미로 파악되었던 이성을 역사적인 흐름에 따라 변화하는 것으로 수정하여 고려했습니다. 그래서 낭만주의는 이런 개성을 강조하고 사회를 과거와 달리 하나의 유기체로 보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형식을 탈피하고 개인의 그런 자유로운 감정을 표현하고자 하였고요. 낭만주의 그런 화가들은 유럽의 이곳 저곳에서 각자 자기들만의 그런 스타일을 가지고 다양한 그런 그림이라든가 개인적인 이런 신비체험, 그 다음에 무의식, 미지의 세계 이런 것들을 채택해서 그렸다는 거죠. 고전주의는 이런 형식적이고 균형적이지만 낭만주의는 이런 감성과 개성을 중시했습니다. 또한 이런 고전주의가 국가의 위대함을 보여주고자 한다면 낭만주의는 개인적인 이런 감정과 꿈을 보여줬다는 거죠. 그래서 개성이 없는 이런 고전주의를 정확히는 신고전주의에 발발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창작자 자신의 감정을 드러내기 시작한 이 서구 문명에서 문학작품, 그림, 음악, 건축, 비평, 역사, 편찬 이런 특징들을 이루는 정신적인 이런 자세나 지적 동향, 자유로운 이런 공상의 세계를 동경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18세기에서 19세기에 걸쳐 유럽을 중심으로 발달했고요. 고전주의와 대립되는 이런 사상이 낭만주의입니다. 뉴턴 역학이 성공하고 과학이 성장하면서 자연에 대해서 점점 더 많은 지식이 쌓이자 몇몇 사상가, 시인들은 여기에 문제를 제기했고요. 이들의 주장이 호응을 얻으면서 낭만주의가 크게 일어났습니다. 인간을 중시하고 자연을 과학적으로 분석하려고 하는 이런 계몽주의에 반대하여 인간과 자연이 하나라고 주장하며 자연을 분석하지 말고 상상력으로 통찰하라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낭만주의가 크게 일어난 것은 산업혁명의 발상지인 영국과 대륙 철학의 고장이었던 독일입니다. 영국의 그런 1세대 낭만주의자들은 과학이 자연을 분석하는 것이 자연을 파괴하고 죽은 자연으로 만들었다고 주장하면서 과학과 시의 조화를 추구하였습니다. 그 해결책으로 제시된 것이 인식을 통한 재창조라는 거죠. 당시 그 영국인들은 칸트의 사상을 우리가 아는 세계는 원래 있는 그대로 아니라 우리가 생각하는 것임이라는 주장으로 이해했고요. 여기서 그 영국 1세대 낭만주의자들이 그럼 우리가 생각하는 거에 따라서 세계가 바뀌는 거네 라고 발상을 전환하고 시적 상상력을 통해서 죽은 자연을 살아있는 자연으로 바꾸고자 했다는 거죠. 맥가는 이것이 하나의 현실 도피에 지나지 않는다고 비판하였고요. 실제로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당시에 있어서 2세대 낭만주의자들은 오히려 다양한 과학 지식을 섭렵하고 그 안에서 자신의 사상 예술을 형성하게 됩니다. 배경은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런 프랑스 혁명이 일어나기 전까지 대부분의 예술은 바로코 로코코 양식으로 황제와 귀족을 화려하게 지칭해주는데 급급했습니다. 엄청나게 화려한 표현이 총출동했지만 한편으론 낭비가 엄청난 데다가 태폐적이라는 생각이 들면서 결국 프랑스 혁명을 부르게 됩니다. 새로운 양식이 필요해지는 한편 단정한
예술을 하기 위해 고전주의가 신고전주의로 부활하게 되고요. 대체로 옛날 그리스 로마의 신화나 영웅들이 주로 표현했고 그만큼 크고 아름다운 것들이 많았습니다. 창작자 자신의 세계가 없이 이전에 있었던 것을 챙기는 데에만 급급한다라는 반발 의식이 생기면서 개개인의 이런 공상 세계를 주장하는 이런 낭만주의가 생기기 시작을 했고요. 이때부터 창작자 자신의 감정과 철학을 드러내게 됩니다. 또 19세기 중엽에 성립된 이 로맨티즘은 산업혁명으로 인해서 사회 변화를 따르기보다는 과거의 중세, 봉건사회나 이국적인 것에서 이성을 찾고자 했다는 거죠. 그 주요한 동기는 사회의 분열과 이기주의의 만연을 부정하고 중세에서 절대적인 힘을 갖고 있던 공동체를 다시 일으키고 싶다는 원망입니다. 때로는 중세에서 전 인격적인 완성이 가능했다고 해도 그것을 다시 일으키려고 했고요. 후자는 개인을 절대화하는 것에 의해 현실적으로는 니힐리즘의 발전을 하가고요. 이에 대해 전자로부터 사회를 개인보다 우월한 것으로 만드는 이데올로기가 전개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9세기 중엽에 그것은 사회 유기체론이 나타났고요. 이러한 사상은 사회를 절대화하려는 이 내셔널리즘으로 그 맥락이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낭만주의는 이런 문학에 대한 관심이 선명하게 나타나서 그 무렵부터 중세의 이야기나 이국 정서 등의 비상한 흥미를 모으고 있습니다. 미술은 문학이나 정서, 혁신적인 사상을 뿌리쳐 감정을 자유롭게 토론하고 그 내용이나 색채에 훨씬 정열을 의식해야 하는 표현을 찾아 나아가고 있다. 신고전주의는 고대의 모방을 존중하고 있으나 낭만주의는 개인을 위한 해방에서 개개인의 감수성에서 새로운 창조를 추구했다는 거죠. 그래서 신고전주의는 무계도를 극도로 금지했으나 낭만주의는 이성에 치우친 냉정함이 본래의 그런 감동이나 정열을 없앨까 싶어 염려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낭만주의 해안은 이런 이성이나 자연이라는 이름 아래 바로크의 그런 꾸민 듯한 것에 대한 반동에서 비롯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견해를 체계적으로 이룬 사람은 이 그리스 미술의 고귀한 단순성과 이 고요한 유대성이라는 말을 한 이 미술사 빈켈만입니다. 그의 생각은 프랑스의 화가 비앙과 로마에 있던 독일의 화가 맹스, 스코틀랜드의 그 해밀턴 등에서 깊은 감명을 주었다는 거죠. 낭만주의 회화 요소는 그래서 이런 미셸의 풍경화, 지로테의 인물화, 그로의 전쟁화, 보닝튼의 풍경화 이런 그 선구적으로 나타나 있었고요. 1818년 메드호의 뗏목 이런 그 것들의 무리를 일으켰던 제리코에 의해서 분명히 제기되었고요. 낭만파의 거장인 들라크루아에 의해서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그래서 1824년 드라큘레아가 살령에 출품한 키오스 섬의 확살 이것들이 명성을 얻는 해가 되었습니다. 드라큘레아의 작품을 보고 보수주의자들은 회화의 학살이라고 비난했으나 다른 많은 사람들은 이것을 열광적으로 환영함으로써 명성을 얻게 됩니다. 이것부터 이제 앵크로와 들라큘레아는 자타가 공인하는 라이벌이 되었고요.
양극을 걷는 이 두 사람의 예술 경향은 양파로 갈라진 비평가들에 의해서 부채질됨으로써 파리 하단을 둘로 갈아놓게 만듭니다. 1831년에 살롱에 출품한 민중을 이끄는 자유의 여신은 드라큘라의 혁명의 영광을 선양했고 위고나 보들레르와의 친교를 통하여 낭만주의 문화혁명 속에서 문학이나 연극과 기밀이 교류하였습니다. 독일에서는 연극과 마찬가지로 풍경화는 낭만주의 해화의 가장 중요한 성과였으며 그 밑바탕에 있는 그 생각도 때로는 놀라울 만큼 닮은 것이었습니다. 독일 최고의 낭만파가는 프리드리히라고 할 수 있겠죠. 다음은 다비트 프리드리히입니다. 카스파르 다비드 프리드리히는 독일의 낭만주의 화가고요. 산과 바다, 항구, 바위, 계곡 등 거대한 자연을 바라보고 서 있는 그런 인물의 뒷모습을 작게 그린 것이 특징입니다. 신비하고 장엄한 장연 앞에 인간의 고독함과 나약함, 슬픈 운명이 더욱 강렬하게 느껴지죠. 그의 이런 그림은 어려서 어머니와 형제들, 병과 사고로 잃은 화가 개인의 삶, 그로 인한 정신적인 트라우마하고도 관련이 있습니다. 19세기 독일 초기 낭만주의 가장 중요한 풍경화가고요. 또 낭만주의에 지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중기시대에 제작한 우의적인 풍경화로 유명하고요. 미술가로서 그의 주요 관심사는 자연에 대한 성찰이었고 상징적이고 반고전주의적으로 간주되는 그의 작품은 자연계에 대한 주관적인 감정이 담긴 응답인 것처럼 보였다는 거죠. 낭만주의 작가들은 꿈의 세계와 같은 이런 무아한 예감을 동경했습니다. 신비스러운 이런 종교적인 감정이나 작가 개인의 감정과 기분을 중요시했다는 거죠. 현 시대에서는 충족시키지 못하는 그런 유연성을 깨고 현 상황을 벗어나려는 모습을 하였다는 거죠. 낭만주의는 이런 엄격한 형식을 존중하는 이런 고전주의에 대항해서 생겨났기 때문에 자유분방한 이런 색채와 주관적이고 감정적인 주제가 특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풍경화에서는 자연에 충실한 재현보다는 상상력이 중시됐고요. 프랑스의 낭만주의는 현실에 밀착한 시사적 주제를 느꼈고 독일은 오히려 이념적이고 정신적인 이런 문학과 철학의 세계를 표현했습니다. 프리드리히는 나이가 들수록 이런 내면의 깊이가 더해져 사람들을 그림들을 그려서 고요의 대가라고 칭호를 했고요. 또 그림들에서 느껴지는 이런 무한 내면의 깊이는 낭만주의 최고의 대가로 불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대자연 앞에 선 인간의 고뇌를 그린 화가. 지금 이 장면입니다. 대자연 앞에 선 인간의 고뇌를 그린 화가. 그래서 카스파르의 가장 유명한 그림이죠. 이 그림이 주목받는 이유는 그때까지 좀처럼 볼 수 없었던 사람의 뒷모습을 그린 것에다가 대자연에 압도되고 고뇌하는 인간의 모습을 뒷모습만으로도 충분히 보는 이에게 전달하고 있기 때문이다. 거대하고 신비스러운 자연 앞에 선 작은 인간의 모습은 보는 이에게 경건함마저 일으킨다는 거죠. 그래서 후에 많은 작가들에게 영감을 준 경험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프리드리히의 그 월출이에요. 프리드리히의 그 독일 최고의 낭만주의 화가죠. 그의 그림에는 유난히 포물선 구도가 많이 나오는데 월출은 이 프리드리히 특유의 숨고미가 가장 고조된 그림 가운데 하나입니다. 여기에도 떠오르는 달이 만드는 하늘 풍판과 포물선을 그리고 있고요. 포물선은 끝없이 뻗어나가는 광활함을 나타냅니다.
프리드리히의 풍경화에는 이런 바다나 강야나 많은 등장을 하는데 여기에 적용된 포물선 구도는 이 풍경을 어떻게 해요? 더욱 강화하고 무한하게 확장시키는 역할을 하죠. 뿐만 아니라 하늘의 그림이 만드는 이런 포물선과 바닷가의 바물, 그 바위가 만드는 이런 곡선이 마치 영화에서 시네마 마스코프 효과를 내는 거죠. 대형 화면은 가운데 부분과 양쪽 끝 부분의 거리가 달라 양끝이 다소 확대된 경향이어서 시각적으로 완전하게 보이기도 하고요. 포물선 구도의 풍경화는 이런 효과를 주어서 프리드리히가 나타내거나 자연의 광대함을 더욱 효과적으로 전달합니다. 이처럼 포물선은 에너지나 광선을 모으는 곡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시네마스코프 효과입니다. 1950년대 TV의 보급으로 위협을 느낀 영화계에서 내어놓은 대안의 한 종류입니다. 시네마스코프는 이 20세기 폭스사가 1954년 개발한 와이드 스크린 상영 방식인데 에스모틱 렌즈와 특수 35mm 필름을 이용하여 상하 좌우의 2배로 압축시켜서 촬영하고 상영할 때 그것들을 다시 펼쳐서 2.39 대 1의 화면 비율을 만드는 형식입니다. 프리드리히는 자연과 인간의 관계를 통해서 숭고함을 표현하려 했고요. 프리드리히는 자연을 창조자 인간의 피조물의 관계에 인식하고 자신의 그림에서 인간이 항상 자연 풍경을 내려다보거나 강한 명암의 반전으로 대비하는 모습을 볼 수 있듯이 이는 보는 이로 하여금 인간 또한 자연의 일부에 지나지 않았고 자연은 절대 지배적이거나 완전히 이해될 수 없는 이런 존재임을 인식하게 된다는 거죠. 죄송합니다. 이거는 왼쪽 창, 오른쪽 창이에요. 프리드리히의 그림은 특별한 경외감을 느끼게 하는데 그 이유는 독특한 시점이라는 거죠. 시점에 대한 그의 특별한 연구는 창 시리즈 더욱 정확하게 나타나고요. 그는 1805년에서 6년 같은 창문을 다른 각도에서 바라본 오른쪽 창, 왼쪽 창이라는 두 그림에서 그가 탐구한 것은 인간 지각의 한계성이라는 거죠. 물론 그 원전은 절대자 신에 대해서 시각을 가진 인간의 신에 대한 경외감을 나타내고요. 고전 회화에서는 화가 또는 관람자의 시점은 늘 한가운데였다는 거죠. 창 시리즈에서 이런 시점을 오른쪽과 왼쪽 부분으로 바꾸었고요. 또 다른 대표작은 안개 바다 위의 방랑자. 이거는 하늘 높은 공간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인상파화가 고호도 프리드리히의 실험을 그대로 재현했고요. 이 실험은 초현실주의에서도 큰 영향을 끼쳐서 달리와 마그리트의 출연으로 재현되기도 했습니다. 이게 밤의 영상이에요. 그래서 이런 홍합 매체를 가지고서 이런 표현들을 했습니다. 이거는 얼음의 바다예요. 그래서 1930년대 이 나치가 정권을 잡은 후에 이 카스파르의 작품을 북구 유럽적 특징을 구현한 작품으로 선전합니다. 그래서 카스파르의 작품을 국수주의적 특징을 구현한 작품으로 간주한 나치의 오해로 인해서 그의 작품은 2차 세계대전 후에 한동안 기피의 대상이 되기도 했고요. 1970년에 이로써 그의 독일의 그런 낭만주의적인 대표적인 화가고 국제적으로 중요한 화가라는 명성을 다시금 얻을 수 있게 됩니다. 이게 이제 얼음의 바다래요.
다음은 대자연 앞에 선 인간의 고뇌를 그린 화가. 카스파르는 감탄을 불러일으키는 경치와 고뇌를 담은 작품으로 유명합니다. 이 그의 그림은 영국의 존 컨스터블이나 윌리엄 터너 같이 아름다운 경치를 그냥 감상하기만 하면 되는 기존의 풍경화가 아니라는 거죠. 그의 그림은 편안하기보다는 뭔가 생각하게 만들고 인생의 그런 풍파와 어려움을 겪고 난 뒤 회한한 비슷한 감정을 느끼는 성숙한 인간의 고뇌와 번민을 느끼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칸트 같은 독일 철학자의 진지함이 이 화가인 그에게는 강하게 느껴질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은 독일 낭만주의 시인 이 케르너는 이러한 그림을 죽은 자의 풍경화라고 칭합니다. 이 카스파르의 작품이 공포영화의 장면처럼 이 18세기 후반에서 19세기 초의 고딕풍에 등장하는 요소들이 가지고 있고요. 항원 무렵 앙상한 가지의 나무들이 서 있는 이런 숲속, 수도원의 폐허에서 고요한 장례식이 거영되고 있고, 어떤 사람들은 이 그림에서 끝나지 않은 겨울과 황폐와 절망을 읽지만 또 어떤 사람들은 이 그림에서 고비를 넘긴 그 겨울과 멀리 다가오고 있는 봄을 느낀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작품은 전통적인 이런 종교의 상징들을 대체하려는 노력으로 그의 글에 따르면 산은 믿음, 나무는 희망, 석양의 빛은 그리스도 이전의 그런 세계의 종말을 상징한다고 할 수 있겠죠. 예, 이렇게 해서 지금 이론적인 선물이 2차 시까지 끝났습니다. 예,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